처음 강의를 제가 녹화를 어, 이렇게 했죠. 음.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은 선형 회귀하고 로지스틱 회귀, 기계학습에서 초반에 나오는 두 어, 회귀 모델을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그 기계학습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뉴럴넷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 개념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룰 내용은 어,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 회귀라고 보통 불리우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할 거는 콜앱에서 그 구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은 컴퓨터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좋은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북 가져오셔서 해도 되는데 게임용 노트북 좀 좋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GPU가 있으니까 잘 돌아갈 거고, 그냥 문서 편집하는 노트북 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냥 콜앱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경은 어디서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콜앱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콜앱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콜앱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뭐 가능하시면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되고 수업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설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별 큰 그 코드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파일 메뉴로 가서요. 뉴 노트북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그 개발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파이썬 코드 다 실행이 됩니다. 인터프리터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 싶으면은, 컨트롤 S,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세이브 직접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돼요. 좀 잠시 후에 이제 실행하는 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드가 없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보통 쓰게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보통 마운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셋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을 세팅하는 거는, 우선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디폴트는 아마 CPU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GPU를 써야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이네이블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딧 메뉴로 가져가지고 노트북 세팅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GPU나 TPU 같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료로 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좋은 GPU까지 아마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고, 그냥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좀 느린 GPU나 TPU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도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CPU 모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코드를 돌리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 콜앱 뭐 이런 거 하나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시키고 결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텐스플로우 버전 한번 찍어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실에 요 코드들을 오늘 할 코드들을 다 올려놨어요. lecture 3 뭐 언더스코어 하고 뭐 이름 있을 텐데 그 노트북 파일 가져다가 그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하시면 되고, 제가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는 제가 여기서 쳐보진 않을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딥러닝 코드를 한번 돌려봐야 될 텐데, 딥러닝은 우리 이번 학기 내내 이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면, 우선 그 구글 드라이브를 보통 마운트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들이 따로 별도로 존재할 테니까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처럼 연결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이쪽 첫 번째 줄이 필요해요. google.colab의 input drive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써야 되니까 텐서플로우를 인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텐서플로우로 그냥 인포트를 tf를 뭐 input tensorflow as tf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tf 하고 나서 점 찍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타이핑을 많이 해야지 실제적인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포트를 할게요. from tensorflow keras models 하고 import sequential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코드상에서 그냥 sequential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내가 내장 함수처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layers 밑에 두 개의 함수를 쓸 거거든요. dance하고 input.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타이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을 했어요. 그리고 numpy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드는 거고 내가 개발할 환경을.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로딩을 하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까 여기 인포트 드라이브 있었잖아요. 드라이브.mount 하고 패스를 줘야 되는데 이쪽 패스를 이렇게 주면 돼요.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패스를 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마운트 할 때는 그냥 내가 있던 코드가 있으면 그대로 카피에다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제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오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뭐 원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 numpy에서 제공해주는 뭐 로드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이걸로 읽어드릴 수 있어요. 로드 텍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패스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패스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콜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보이는 화면이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콜앱하고 한 칸 띄고 노트북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보일 겁니다. 그럼 요 뒤에다가 보통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죠. 보통은 그 초기 화면에다 다 코드도 집어넣고 데이터도 집어넣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데이터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그 파일 이름, 데이터셋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생긴 데이터 파일이고요. 파일 포맷은 CSV 포맷이에요. 뭐 데이터 포맷도 사실 뭐 텍스트도 있고 CSV도 있고 뭐 제이슨도 있고 여러 가지 포맷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 학기는 CSV 위주로 다 통일해서 쓸게요.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CSV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데이터의 그 딜리미터는 뭐 컴마를 썼고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요 데이터셋에 넣었잖아요. 지금 저장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다 읽어온 거예요. 전체 파일에 있는 걸 그대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냥 읽어온 겁니다. 데이터 파일을 파이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읽어온 거고, 그러고 나서 변수로 저장을 해놔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간습적으로 우리가 그 x8 데이터를 보통 x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레이블 값을 보통 y에 저장을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하죠. 보통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인 것처럼 x는 실제 데이터 값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 값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잘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컴마 앞에 있는 거는 요 세로 쪽이죠. 세로 쪽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몇 개를 어느 정도로 쓸 것이냐 하는 건데 슬라이싱을 할 때 지금 앞뒤로 아무것도 안 줬죠. 콜론 앞뒤로 다 비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다 하면은 10,000줄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0줄을 내가 다 쓰겠다는 의미죠, 이게. 그렇죠? 뭐 특별히 버릴 게 없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행 쪽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컬럼 쪽으로도 잘라야 될 텐데 컬럼 쪽으로는 어떻게 잘랐냐면 여기 슬라이싱 할 때 0은 인덱스 번호로 들어가는 번호고
그 다음에 16이라고 하는 건 포함하지 않죠. 16번째 인덱스는. 그래서 0부터 15까지를 내가 X로 쓰겠다는 겁니다. 넘파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슬라이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16번째 거. 요거가 바로 Y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번부터 16번까지니까 17개의 속성이 있어요. 17개의 속성은 키, 몸무게, 일당,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속성들이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17번째 그 요소, 인덱스 번호로는 16. 요게 바로 폐암인지 아닌지, 0이나 1 같은 것들이 이렇게 써있는,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컬럼이 1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폐암 환자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한 사람의 숫자가 이 행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고요. 요건 나중에 열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데이터셋도 제가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측할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모델은 또 역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보통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는 시퀀셜 클래스예요. 네, 요거는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건데, 이 시퀀셜 클래스에다가 애들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층들을 막 추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인풋층, 인풋도 하나의 레이어로 다뤄요. 인풋층, 그 다음에 댄스층 2개 만들었죠. 입력층이고요. 여기는 중간층이고요. 요 댄스, 마지막에 있는 댄스는 출력층이에요. 네, 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들이 보일 텐데, 이 숫자는 아까 학습할 때 16개. 그쵸? 16개의 속성. 0번부터 15번까지였죠. 16번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15번 속성까지 16개를 내가 입력으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30개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돼서 이건 출력이다. 이런 구조예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이런 두 줄이 보통 많이 사용이 돼요. 첫 번째 줄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델만 만들어 놓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시킬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 하이퍼 파라미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이퍼기 때문에 더 상위에 있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고 하는 걸 써는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는 이런 것들. 그건 나중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써라라고 다 뭔가 지정을 해줘야 돼. 지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지정한 상황상에서 훈련이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함수는 여기 fit입니다. 그래서 요 만든 모델을 훈련을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먼저 여기 줘요. x를 주고 y를 주고,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복 횟수입니다. 데이터를 몇 회 반복해서 학습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반복 횟수를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아주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할 어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은 한두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좀 작은 규모일 때는 여러 차례 보통 반복을 해서 훈련을 합니다. 여기는 5차례 훈련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배치 사이즈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데이터를 훈련할 때 파라미터를 이제 갱신한다는 용어를 써요. 파라미터를 갱신할 때 매 데이터 포인트마다 파라미터 갱신하지는 보통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배치인데요. 그 배치 사이즈가 16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폐암 환자 16명 우리 16명의 사람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한번 파라미터 갱신하고, 그 다음 또 16명 단위로 공부해서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돌아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딥러닝을 하나도 안 알려드리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되게 심플하죠. 코드 자체는 이게 다예요. 사실 기본적인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얼마나 심플한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콜앱에 들어가셔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다 실행이 돼요. 예, 제가 아까 다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실행이 됐고, 여기 지금 버전 찍으라고 했죠. 2.19.0 이런 식으로 버전이 찍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코드 이 부분이 있는데, 먼저 환경 설정하는 거, 예, 뭐 실행하면 이건 실행할 게 없겠죠. 라이브러리 임포트한 거니까 실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로딩하는 거.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요 폴더 안에다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로 가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데이터 폴더를 만드시고요. 그 강의 자료실에 있는 요 파일을 그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예, 드라이브 연결하는 요게 먼저 나오죠.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고, 제가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운트가 됐어요.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모델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결과 나올 게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훈련시키는 거. 이게 훈련을 실제로 하는 거라서 데이터가 많으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5번을 반복시켰기 때문에 매회 반복할 때마다 요거 한 줄씩 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네,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정확도, 손실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정확도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겠죠. 손실은 에러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손실은 낮아지고 정확도는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오죠. 훈련을 할 때는.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이 잘 되시면은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선형 회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선 선형 회귀를 한번 알아볼 텐데,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기계학습 해야 되니까.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공부한 시간과 시험 성적과의 관계를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6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한 학생은 75점 받았어요. 3시간 공부한 학생은 77점. 이런 식으로 해서 9시간 공부한 사람은 90점 받은 이런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포인트가 5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요. 데이터 포인트가 5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하냐면, 여러분들 항상 그 벡터 매트릭스를 잘 눈여겨보세요. 이거를 벡터로 만듭니다. 입력을. x가 지금 13579, y가 75, 77 이렇게 가는 점수잖아요. 그럼 x라고 하는 걸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13579를 이렇게 모아요. 5명으로 모아놨어요. 그 컬럼 벡터를 만들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요 1이라고 하는 건 요 x1을 얘기하는 거겠죠. 3이라고 하는 건 x2.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벡터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y도 만들어요. y도 75, 77, 85, 83, 9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파일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파일에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벡터에 담아놨죠. 이제 x, y로.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연산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벡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칼라,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한 스칼라 형태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선형회귀라고 하는 건 뭐죠?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선형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에요. 그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데이터랑 제일 유사한 직선 그려주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y는 ax 더하기 b죠. 그렇죠? 그러면 요 x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13579고요. y는 요 점수죠. 점수고, 우리가 직선을 잘 찾으려면 a하고 b를 잘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좋은 직선이 나오죠. 데이터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직선. 자, 그걸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냥 식이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에 적합한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데이터 포인트 각각 i에 대한 모델식을 써라. 선형회귀 모델식을 써라. 라고 하면은, A는 당연히 기울기니까 필요하고요. 여기가 x1이 되면 되겠죠. xi가 되면 되겠죠. 일반적이니까. xi 더하기 b. 그리고 이제 yi로 하면 되는데, i를 안 쓰고 제가 y hat, 이거 hat이라고 읽어요. y hat i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yi는 지금 여기 이거잖아요. 실제 데이터의 그 레이블 값이잖아요. 정답 값. 근데 모델이 예측하는 건 정답이 아니죠.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예측 값을 보통 hat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y hat i.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게 이제 표준적인 표기법이에요. 스칼라로 표기한 표기법이에요. 맞죠? 지금 위에서 제가 만들어낸 벡터에 대해서 이 식은 정확하게 성립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i를 1, 2, 3, 4, 5 집어넣으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1, 2, 3, 4, 5를 집어넣고 하나씩 컴퓨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코드를 그렇게 짜면 계산을 그렇게 하죠. 근데 데이터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벡터하고 매트릭스 상에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려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근데 요거는 사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빠르게 계산하는지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뭘까요? A,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이 벡터잖아요. 예. 그럼 A라고 하는 거에다 이 벡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건 B는 스칼라고요. 1이라고 하는 건 1만 5개에 있는 컬럼 벡터예요. 그러고 나서 Y를 예측해라 라고 하면은 5개가 한꺼번에 다 표현이 돼 있죠, 지금. 예, 벡터상으로. 이거는 5줄짜리 벡터고요. 이것도 5줄짜리고요. 이것도 5줄짜리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식이잖아요. i를 다 포함하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한 방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한 시간이 1357부가 있었고요. 데이터를 실제로 찍어 보겠습니다. 75점, 77점, 85점, 83점, 90점. 그쵸? 5명이 이렇게 점수를 얻었잖아요. 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녹색,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찾을 직선이에요. 그럼 기울기 찾아야 되고, y절편 찾아야 되고. 그래서 A, B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직선을 막 마음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네. 데이터를 잘 설명 못 하겠죠.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못한다가 결국 뭐로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 에러의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러라고 하는 건 뭐죠? 실제와 예측값의 차이가 에러겠죠. 예. 실제값은 여기 찍혀 있는데 예측값은 직선이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 x에다 5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잖아요. 그 값은 y hat이죠. 결국은 y hat i. 그거의 차이를 보통 에러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에러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이냐면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 에러가 적은 직선이 좋은 직선이 아니죠. 이 전체 에러의 합이 가장 적은 게 일단 좋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의 에러, 여기서의 에러, 여기서의 에러, 여기서의 에러, 여기서의 에러. 에러 5개의 어떤 제곱의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절대값의 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의 어떤 누적된 것들을 가장 적은 에러가 될 수 있도록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직선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에러량을 여러분들 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식으로 세운 다음에 시그마 해가지고 에러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그게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를 찾고 B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계산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어요. 이미 한 200여 년 전에 수학자가 다 찾아놨어요.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에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 계산할 수 있는 양이고 그런 것들의 합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에러가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해주는 A하고 B를 찾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입니다. 1806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A하고 B를 찾으면 되죠. 데이터를 집어넣고. 자, 그러면 어떤 A하고 B를 찾으면 제일 좋으냐면은 A를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B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솔루션이. 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의 바라고 하는 거는 X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13579의 평균. 그러니까 5죠.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바도 쓰이죠. Y 바는 Y의 평균이에요. 점수 5개가 있었으니까 그 5개의 점수의 평균은 82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여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시그마, 데이터 포인트 n이 지금 우린 5명이었잖아요. 그럼 n은 5예요.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이거 곱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고요. 분모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A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X, I, X 바,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Y, I, Y 바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다 데이터를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 A 값도 당연히 주어지고요. A를 알게 되면 B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Y 바도 알고 X 바도 알기 때문에 A도 방금 계산해서 알아냈고 B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풀면 A는 1.8, B는 73. 그럼 직선의 방정식 중에 나오죠. 네. 이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이에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에러가 적은 측면에서. 근데 어떤 에러냐? 하면 이런 에러예요.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네. mean squared error가 뭐죠? 에러가 아까 있었잖아요. EI라고 하는 에러. 그거를 제곱을 해요. 왜냐하면 에러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합쳐버리면 에러가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러들을 다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양수를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은 제곱이죠. 제곱을 해서 5개를 다 더해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를 씌워요. 그거를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미니마이즈 그 에러가 가장 적은 A하고 B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찾아놨고, 이렇게 해서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X에다가 이제 실제로 공부한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예측값이 다 Y로 나오겠죠. 실제로 13579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2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데이터 포인트 5개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로다가 기계학습으로다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니어 리그레션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는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도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좋은 A, B, C 이런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 직선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측값은 이 초록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 계산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왜 이 계산을 안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데이터가 적으면은 빨리 계산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한눈에 봐도 어떻죠?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데 실제 구현하게 되면 시그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그마는 포문으로 보통 구현이 돼요. 루프를 돌아야 돼요. 루프를 도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한 방에 그냥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량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학습을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배우실 분도 계실 텐데 기계학습에서 과목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은 물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식을 먼저 소개는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매트릭스 폼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바로 선형회귀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X하고 Y가 있어요. 이거 공부한 시간이고요. 이거는 점수겠죠? 이게 쌍이 맺어져 있잖아요. 쌍이 맺어져 있으니까 괄호로 보통 묶고요. 그 다음에 요 집합 표시를 한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여러분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모아놓은 데이터 셋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잘 봐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형외기 모델은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요거를 이제는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컴팩트한 폼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y는 y1부터 yn까지죠. 벡터죠.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했어요? x1부터 xn도 모아놨는데 아까 뒤에 b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절편, 바이어스 텀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었고, 그리고 베타를 우리가 찾을 건데 요거는 또 역시 벡터로 표현했죠. A하고 B.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있던 두 개. 그러면 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제 두 개 곱해 보시면 x1 곱하기 A, 1 곱하기 B, 땡땡땡땡 한 다음에 xn 곱하기 A, 1 곱하기 B가yn이다. 그렇죠? 이게 n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 모아놓은 거죠. 벡터 형태로. 네. 어렵지 않죠? y1은 x1 더하기, 그러니까 x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를 갖다 포뮬을 없앤 한 번에 다 모아놓은 데이터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는. 자, 여기서 이 y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정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실제 정답이고, 우리가 x 베타는 뭐죠? x 베타는 x하고 요 a하고 b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 예측값이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과 요 예측값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되죠. 민스퀘어 에러 측면에서. 그럼 민스퀘어 에러는 어떻게 표현했죠? 투놈의 제곱이죠. 예, 투놈의 제곱입니다. 민스퀘어 에러는. 렉처 2를 복습을 하세요. 그럼 투놈의 제곱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베타를 찾아라란 이게 수학적인 표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투놈의 제곱이 아니에요. 투놈의 제곱은 뭘 답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투놈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 베타를 찾아라라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베타를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 과정이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요 양이죠? 투놈의 제곱. 이게 바로 민스퀘어 에러니까요. 투놈의 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 하나를 트랜스포즈하고 곱하면 되죠.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트랜스포즈하고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전개 과정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적어놨죠. 예, 전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개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앞에 식이에요. 전개 과정은, A 더하기 B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하고 B의 트랜스포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할 건 요거하고 요건데요. 요 트랜스포즈가 있잖아요. 요 위에. 여기는, 예, 요거의 트랜스포즈,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보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분배 법칙으로 풀면, 예, 처음 게 Y 트랜스포즈고요. 곱하기 Y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트랜스포즈잖아요. 실제로는. Y 트랜스포즈가 X 베타랑 곱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풀면, X 베타의 트랜스포즈가 Y랑 곱해지고, 트랜스포즈가 이거랑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두 곱의 트랜스포즈는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죠. 예,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 건 그대로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인데 요 뒤에 거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이 베타의 트랜스포즈의 X 트랜스포즈. 여기도 베타의 트랜스포즈의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 사용이 되는데 Y 트랜스포즈 X 곱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요. 자, Y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Y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지금 앞에 모습을 보시게 되면 n/2 행렬이었어요. x는. 이거 트랜스포즈 하면 2/n이죠. x는 n/1이죠. 그럼 2/1 나오죠. 이거 2/1하고 이건 뭐예요? 2/1이죠. 1/2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스칼라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 이 스칼라기 때문에, 요거는 스칼라는 트랜스포스에도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트랜스포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짜자작 바꿔가지고 뒤에 거부터 앞에 걸로 순서가 바뀌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2배 된 걸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식이 바로 요 전에 나와 있었던 요 식이에요. 예, 조금 뭐 복잡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서 이 포물선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파라미터 a, b, c를 찾아라. 이런 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또 어떻게 했나요? 미분을 했죠.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a값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베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베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야 돼요. 그 베타에 대해서 요식을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벡터 캘큘러스가 나와서 여기 과정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베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베타를 찾을 수가 있죠? 뭐 2는 약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텀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 식이 나오죠. 예, 다음 식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에서 베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됩니다.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거에 그냥 인버스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베타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암기해둘 만한 식이에요. 사실은 그 서형대수학에서는. 이게 보세요. xy는 이미 데이터로부터 주어지는 값들이죠. 데이터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x 트랜스포스도 계산이 되고 x도 알고 있고 x 트랜스포스 알고 있고 y도 알고 있고 역행렬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a, b가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그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요. 여기는 어때요? 행렬만 쭉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뭐 이런 인버스도 구하고 트랜스포스도 구해야 되지만 그런 계산들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냥 답이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번 이렇게 따라오시는 데는. 자,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다가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각자 해보시는데, 먼저 엘리먼트 와이즈 컴퓨테이션. 고등학교 수준으로 하는 거는 지금 데이터가 13579, 75, 77, 85, 83, 9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균 구해라 하는 거는 넘파이의 그 민 함수 이용해주면 평균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평균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모 분자, 여기 다운이 분모고요. 탑이 분자인데 분모를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 요 식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아까 요 식을 그대로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게 필요했죠. 분자를 요거를 그대로 코드로 바꾸는 게 요거예요. 포문이 둘 다 필요해요. 시그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포문이 있고 여기도 포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누기 해주면 되죠. 나누기. 그래서 다운 값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A 값이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아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B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문만 돌았지 사실은 계산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A, B를 찾을 수가 있고 이걸 앞에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앞에는 여기 제가 식은 안 써놨는데 요거 이렇게 찾으면 되죠. A, B를. 그래서 그걸 찾는 그 코드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물론 여기는 뭐 포뮬은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죠. 역행렬. 근데 역행렬이 사실은 계산하는데 계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빅 O의 n의 세제곱 최대로 계산하게 되면 물론 이거보다는 효율적으로 계산하긴 하지만 최대 계산 복잡도는 n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에러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러라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에러의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 에러라고 하는 건 실제 많이 사용하죠. 에러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정말 그 실제 값, 실제 데이터에 주어져 있는 정답 값을 얘기하는 게 yi고요. 그다음에 모델이 예측해 놓은 예측값을 y hat i라고 하죠. 요거의 차이를 에러라고 하죠. 에러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mean absolute error가 있고요. mean squared error가 있어요. 둘 다 많이 사용이 되는데 mean absolute error는 뭐냐면은 지금 요 에러들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단 양수로 바꿔놓고 이처럼 그 에러들을 그냥 다 합쳐놓은 게 절대값들을 합쳐놓은 게 바로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러가 돼요. 왜냐면 우리 에러에 어떤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균 n으로 나눴기 때문에 평균이죠.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에러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도 양수가 되잖아요.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더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mean squared error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절대값을 취했고 요거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큰 숫자가 등장을 하겠죠. 절대값보다는 뭐 에러가 만약에 1보다 큰 게 많았다면 아무래도 제곱이 될수록 커지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여기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데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뭐 많이 따지죠. 근데 기계학습에서는 뉴럴넷에서는 굳이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에러를 직접 찾는 게 아니죠. 에러가 적어지도록 하는 그때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A, B 이런 것들을. 그러면 루트를 씌우나 안 씌우나 사실은 우리가 찾을 A, B 값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다 루트를 씌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로스 펑션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에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긴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는 그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어떤 차이를 에러라고 하죠. 에러. 그 다음에 로스라고 하는 거는 요 에러를 우리가 어떤 그 벌점 형태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가공을 했는데 양수로 보통 가공을 해요. 양수. 그걸 로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러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근데 로스는 그냥 대개의 경우에 다 플러스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에러에 보통 절대값을 씌우거나 하면은 뭐 로스가 되죠. 그래서 에러하고 로스는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틀린 정도인데 로스는 그거를 좀 양수 형태로 가공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로스 펑션이 중요합니다. 로스 펑션은 이 로스를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다 집계해 놓은 게 로스 펑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로스 펑션이 우리가 중요한데 로스 펑션 중에서 MSE 로스 펑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스 펑션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L자를 대문자 L자를 이렇게 스크립트체 형태로 보통 씁니다. 물론 스크립트체 형태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체 형태를 쓴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왜냐하면 L자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L 대문자는 기계학습에서. 그래서 이 스크립트체 형태를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죠? 로스 펑션은 그냥 민 스퀘어러니까 에러잖아요. 이게 에러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 데이터 포인트 개수로 나눴으니까 평균 낸 거죠. 그래서 진짜로 평균 스퀘어드 에러니까 에러를 제곱한 거. 문장 뜻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로스 펑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제곱이라고 하는 거 벡터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y 빼기 y 햇의 2놈의 제곱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시그마 붙인 거랑 시그마를 떼고 표현한 건 이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선형회귀로다가 예측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y는 정답이고요. y 햇은 예측값이니까 여기 모델의 예측값은 이거잖아요. 예측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스 펑션. 이걸 잘 봐두세요. 지금 나오는 걸.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로스 펑션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5개니까 5로 나눠줘야 되죠. 5분의 1.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yi는 75점이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75점.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건 뭐죠? a x1 더하기 b니까 a가 여기 있고요. x1은 지금 1시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1시간. 더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또 역시 77점이 정답인데 모델은 3시간 공부했으니까 3a 더하기 b로 예측을 하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뺀 게 에러죠. 이거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세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85점인데 이건 모델의 예측은 5a 더하기 b죠. 네. 요거 뺀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5개니까. 5개를 다 90점 맞은 사람은 모델의 예측값은 9a 더하기 b잖아요. 네,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와요. 이건 이제 계산기 치면 프로그램 짜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i, yi, xi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있는 거죠.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한 거고 실제로 로스 펑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는 뭡니까? a하고 b죠. 원래 모델에 아직 우리가 정해주지 않은 거, 배워야 될 것들이 a하고 b였잖아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x, y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다 주어져 있는 거라서 데이터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로스는 a하고 b의 펑션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있으니까 a하고 b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파라미터 결정할 때 미분해서 결정하는 거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a하고 b를 잘 찾아주게 되면 이 로스가 가장 적어지겠죠. 이 로스가 가장 적은 a하고 b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를 최소화, 이 로스 값,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불리고요. 로스 펑션, a하고 b에 대한 펑션이죠. 로스 펑션이 가장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a, b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번 학기 내내 할 일입니다. 이번 학기 내내 할 일이 뭐냐? 로스 펑션 만들고 그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그때 그 파라미터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어떤 경우에는 몇십억 개, 몇백억 개가 되기도 하죠. 요즘 큰 모델들은. 그걸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바로 뉴럴넷, 딥러닝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2개만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하고 B가 이 로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A는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너무 작게 잡으면 모델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이거를 제곱해서 합친 게 로스니까 로스가 크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너무 크게 잡아도 로스는 커지겠죠. 근데 어떻게 커지냐면 제곱으로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 스퀘어러기 때문에 에러를 이미 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에 의해서 이 기울기 A 값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려줘도 로스는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직감이 되죠. B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A하고 B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빈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파라미터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로스고요. 이게 A 값에 따른 곡선입니다. 그러면 A 값을 AM이라고 하는 걸 골라주게 되면은 로스가 가장 적죠. 이 AM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B도 마찬가지죠. B도 이렇게 곡선이 로스 값이 커지겠죠. 절편을 막 크게 잡으면은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거는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는데 B도 BM을 골라주는 게 우리의 목표죠. 이거를 계산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아까 유일하게 선형회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A7을 찾았다고 칠까요? 그럼 이때 기울기가 뭐죠? 뭐 이런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는. A4를 우리가 찾으면 양수죠. 자, AM을 찾으면 0이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당연히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이게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건 뭐 아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경사하강법을 찾습니다. 경사하강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통 부르고요.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로스 펑션을 A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편미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A 값에다가 AT를 집어넣어줘요. 요거를 경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분을 하면 그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기울기를 경사라고 하죠. 경사인데 경사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레디언트 표현이니까 수학적으로 오른쪽처럼 써도 되고요. 명시적으로 미분해서 A가 T일 때의 값을 명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게 경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돼요. 둘 다 널리 사용이 돼요. 이런 표기법이 더 널리 사용이 되는데 저는 그냥 명시적으로 미분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미분으로. 자, 그러면 임의의 지점에서 미분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임의의 지점에서 찾고 그리고 파라미터를 갱신을 하게 되는데 파라미터는 A가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미분한 건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여기에다가 뭐 어떤 상수를 하나 곱한 다음에 에타라고 하는 상수를 하나 곱한 다음에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값이 AT였잖아요. 지금 AT에다가 이거를 부호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요. 그럼 경사가 양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옮겨라라는 뜻이죠. 경사가 음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원래 있던 거랑. 경사의 즉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자, 제가 이제 A1을 여기를 잡았으면은 기울기를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요 값이 양수죠. 양수면 어디로 가라고요?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만큼을 갔어요, 지금. 에타 값이 뭘 곱했냐에 따라 다르고요. 기울기에 따라 다르죠. 그럼 기본적으로 에타는 상수라고 쳤을 때, 양의 상수라고 쳤을 때, 기울기가 만약에 컸어.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겠죠. 이게 큰 값, 이 자체가 큰 값이니까요. 큰 값을 빼주니까 왕창 이동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으면 0에 가까워요, 거의. 그러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니까 조금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니까 많이 이동한 거고요. 또 여기서 미분하면 기울기가 조금 적겠죠. 여기로 이동하고요. 또 여기서 미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기울기가 훨씬 적겠죠. 그러면은 그 기울기에 비례해서 조금 이동하고 하다 보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골짜기 끝에 내려가겠죠. 가장 좋은 지점으로 찾아 내려갈 겁니다. 거기서 미분하면 거의 0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는 이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잘 찾은 거죠. 네. 그래서 AM을 찾게 돼요. 근데 러닝 레이시라고 부르는데 요 에타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겠죠.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게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값들은 뭐 0.0003 또는 0.0000 얼마 뭐 이런 값들 굉장히 작은 값들을 보통 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잘 봐주세요. 먼저 기울기 구한다. 그리고 그 구한 기울기에다가 어떤 학습률이라는 거 곱한 다음에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를 찾는 겁니다. A를. 예. 이건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A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값하고 AT하고요. AT 더하기 1.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찾아놓은 값하고 지금 업데이트돼서 찾은 값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찾게 됩니다. 네, 경사가 0이 될 때까지 또는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될 때까지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때까지 반복해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선형회기는 이렇게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xi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 예측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스 펑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죠. 아까 계산 한번 해봤죠? 예, 데이터 포인트에 있는 값이고 이건 예측값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고 평균 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다? 각각 찾아주면 돼요. A 따로 찾고 B 따로 찾으면 되는데 A에 대한 편미분, B에 대한 편미분을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함수를 아까처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해서 아까 그 식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거 미분하는 거는 쉽죠. 이 식에서 이걸 미분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에 대해서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이 한번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죠. 이 안에 있는 거를. 근데 A에 곱해진 게 하나 있죠. 그러면 X도 하나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편미분 값이고요. B에 대한 편미분도 이렇게 나와요. B는 근데 앞에 똑같은데 B에 곱해진 게 없죠. 그래서 요 XI 같은 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요 편미분하면 그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찾았다, 즉 경사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식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아까 불렀죠. 요 식으로다가 반복해가면서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럼 A하고 B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코드로 짜면은 이렇게 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 집어넣고요. 넘파이 배열로 넣어주고 A, B 초기값 넣어주고 러닝 레이트는 0.003이죠. 요게 바로 아까 그 에타예요. 곱해지는 에타.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8001회. 뭐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뭐 이거는 그 Y 프레딕션은 AX 더하기 B.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놓은 거고 에러는 실제 정답, 여기 정답 있죠? 정답에다가 모델의 예측값 이거죠. 빼준 거죠. 네,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 요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죠.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여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계산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준 거예요. 코드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코드로 써준 거예요. 네, 이것도 쉽죠. 네, 이거 뭐 이렇게 한번 매핑 한번 해보세요. 코드로 그냥 계산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데이트 룰이 있었잖아요. 원래 값에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미분한 요 경사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서 빼줬죠.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하고 B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포문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죠. 8001회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8001회 동안 A 값을 8001회 갱신하고 B도 8001회 갱신하는 거죠. 보통 이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계산하게 되면 더 이상 계속 바뀌지 않을 텐데 계속 돌아가겠죠, 프로그램은. 너무 쓸데없이 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반복 횟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찍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한 1, 2분 정도 돌아갈 거예요. 8001회면은. 그러면 이 반복 횟수 1000회마다 100회마다 찍게 해놨으니까 쭉 찍힐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찍고 나면은 A가 아까 정답이 1.8이었죠. B는 73이었죠. 값이. 그 값이 비슷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조금 뭐 어려운 거야. 아까 그 벡터 노테이션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좀 확장을 해볼게요. 대중 선형회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력이 아까 공부한 시간만 있었는데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겠죠. 공부한 시간과 그 다음에 족보의 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고사 성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3579하고 아까 점수가 있었는데 그 1시간 공부한 학생이 족보를 하나도 안 갖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75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 공부한 사람은 족보를 1년치 갖고 있었어요. 뭐 이제 9시간 공부한 사람은 족보를 4년치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점수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런 입력 두 개의 독립적인 입력 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가다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 이런 것들은 이게 입력이니까 독립변수였는데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를 보통 멀티베리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그 입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거고 역시 벡터 노테이션을 표기하게 되면 x1 벡터가 있고 x2 벡터가 주어지고요. x2 벡터가 이제 족보의 양이죠. y가 점수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를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칼라 양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추정해야 될 변수가 하나 늘어났어요. 아까 a 하나였죠. ax 더하기 b였는데 이제는 이런 식이 돼요.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x2에 곱해지는 파라미터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벡터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y hat i 점수는 a1에다가 x1 벡터의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x1의 i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a2의 x2가 하나의 그 변수 이름이죠. 여기에다가 i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도 벡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시면 나오고 코드를 역시 짜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데 변수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x1뿐만 아니라 x2가 하나 생겼죠. 족보에 양이 하나 생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건 그림 그리는 코드고 a2도 초기값 주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제가 좀 더 늘렸어요. 그래야 잠을 잘 찾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파라미터를 하나 더 찾아야 되죠. 그래서 A1에 대한 미분, A2에 대한 미분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코드 똑같고 혹시 각각 세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출력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4000번마다 찍게 되고 그 예측을 한 예측값이 그러니까 2만 번 다 반복을 했을 때 A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찾았고요. A2라고 하는 파라미터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파라미터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만 번이 충분한 횟수인지 아닌지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이 돌려보시면서 이 값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더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중 선형회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그려질까요? x1에 의한 요인과 x2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공간상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에 그 방정식이 나옵니다. 평면. 그래서 이런 평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평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x1축이고요. x2축이죠. 그리고 점수죠. 이렇게 평면상에다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보다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좀 그럴싸한 평면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평면을 그린다라는 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직선도 그리기가 참 부정확한 직선일 것 같은데 데이터 표본이 적은데 평면을 그리려면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는 점 3개만 있으면 평면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점 3개만 있으면 평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평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 Net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차원의 저주라고 보통 불러요. Curse of Dimensionality. 디멘션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필요로 하냐면은, 지수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많이 필요로 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간격을 잘 봐주세요. 간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가 있을 때는, 2차원으로 그냥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면, 이 정도 간격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림상에 봤을 때. 근데 만약에 2차원이에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데이터가 25개가 있어야지 간격이 유지가 되죠. 보셨을 때. 그렇죠? 데이터가 차원이 2배 늘었다고 데이터가 2배만 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제곱으로 늘어나게 돼. 제곱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어때요?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났어. 아까처럼 족보 양에다가 뭐 새로운 공부한 시간에다 족보는 25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IQ가 또 영향을 준다라고 IQ까지 조사했다라고 하면은 125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그 내가 공부한 시간만 가지고 예측하는 모형 만들려면 5명만 조사하면 돼요. 근데 공부한 시간하고 족보의 양에 대해서 잘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내가 설계하겠다라고 하면은 25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시간하고 족보의 양하고 IQ가 성적에 미치는 요인을 내가 파악하겠다라고 하면 125명을 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차원의 저주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차원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 곤란하겠죠. 그 차원을 축소를 하게 되는데 기계학습에서는 보통 PCA라는 방식으로 많이 축소를 하고 뉴럴넷에서는 보통 오토인코더 같은 걸 써서 차원을 많이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이제는 텐서플로우로다가 한번 직접 구현해 볼게요. 용어만 몇 개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인풋 아웃풋 그 관계를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게 모델이고요. 보통 그냥 우리 선형회귀 이중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좀 여러 가지 벡터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 X도 벡터고요, W도 벡터입니다. X는 아까처럼 공부한 시간, 족보의 양, IQ 그러면 X는 3차원 벡터예요. 그러면 요거 3차원 컬럼 벡터고요. W는 역시 컬럼 벡터겠죠? 예, 아까 A, B처럼 A1, A2처럼 각각의 곱해지는 그러면 요게 3개가 되죠.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해서 B랑 곱하게 되면 X랑 곱하게 되면 스칼라가 나오겠죠. 더하기 B 해주면 외치값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요 W하고 B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W를 보통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고 B를 바이어스라고 보통 불러요. 절편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로스 펑션은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찾는 거, W하고 B를 찾는 거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반복 횟수가 F폭이었고요. 배치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데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돼요.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이터레이션은 이 배치 하나가 한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는데 내가 1000개 단위로 다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면은 10개의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 F폭을 수행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임포트를 하면 돼요. 필요한 거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데 시퀀셜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었고, 입력의 개수는 하나고,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먼저 하는 거예요. 출력의 개수도 하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뭐 리니어 이런 거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출력 값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민스퀘어드 에러, 반복 횟수는 2000번. 훈련시키는 함수죠. x, y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전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까 거의 보셨던 코드랑 비슷하죠. 보시면은 데이터까지 주어진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입력을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댄스라고 하는 층을 하나 쌓았는데 이건 바로 출력이에요. 그냥 입력을 바로 출력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고, 출력의 개수도 하나죠. 선형획이니까 공부한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공부한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입력도 하나고 출력도 하나예요. 2000번 반복하고, 이 뒤에는 그냥 이 predict라고 하는 거는 모델에다가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예측을 시키는 함수예요. 이 fit은 훈련을 시키는 함수죠. 이 predict는 예측을 실제로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 예측 값을 찍어볼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새로운 데이터 집어넣고 예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 x 원래 학습에 썼던 거잖아요. 이거는 학습에 썼던 걸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잘 맞춰야 정상이겠죠. 해보고 값을 찍어본 거고요. 새로운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은 아니네요. 7은 뭐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몇 점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한 30시간 공부 한번 넣어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 돌아간 다음에 몇 분 돌아간 다음에 실제로 이제 75, 77, 85, 83, 90이 실제 값인데 내가 그 학습에 썼던 x들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죠. 실제 값이랑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직선으로다가 리그레션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7시간 공부한 거는 여기 사실 있었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다른 시간, 6시간 같은 거 공부한 거 넣어보시면은, 그 사이 값 같은 것들을 예측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선형획인데요. 다중선형획은 아까 입력이, 공부한 시간하고 족보의 양이었죠. 그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리스트로 묶어야 돼요.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래서 1, 0. 3시간 공부하고 족보는 1년치. 5시간 공부하고 족보는 5년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풋 쉐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한 시간 말고 족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값을 찍어본 거고, 그다음에 여기 6시간 공부하고 족보가 4년치일 때 몇 점 나올까 하고 평면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번 수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쭉 실행이 되고 85.26점으로 예측을 해요. 이렇게 넣었을 때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맨날 민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여기서 불러서 썼잖아요. 여기 다 구현이 돼 있으니까 불러 썼는데, 여러분들이 로스를 계량하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로스 펑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미리 정해져 있는 그냥 민스퀘어드 에러 말고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하고 싶어 하면은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모든 게 똑같고요. 여기에다가 로스에다가 아까 MSE라고 썼던 거를 여러분들 함수 이름 써줘요. 뭐 함수 이름 그냥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함수를 적어주고요. 실제로 함수를 디파인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하죠. 함수를 디파인해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다음에 제곱을 했죠. 이거 민스퀘어드 에러예요. 민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바깥에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세제곱 한다면 세제곱근 씌울 거야 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지금 민스퀘어드 에러랑 똑같은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선형외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음, 수학이 조금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렉처 2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꼭 시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